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75세 할머니가 성공한 의사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 건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겉으로는 효자로 보였던 아들과 명문대 출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반격과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숙 씨는 오늘도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아들 영호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시골 마을 전체가 들썩였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의사가 나왔다.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소리치던 그날 영숙 씨는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왔고 영숙 씨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영숙이 엄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 키워내다니. 순자 씨가 감탄하며 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영숙 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영호가 의사가 되면 우리도 편해지겠지.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영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드디어 대형 병원에서 정식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말이에요. 영숙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였죠. 우리 영호가 이번에 승진했대요. 과장이 됐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다. 영숙이 엄마 복 받은 거야. 그런데 영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제 정말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엄마, 미연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영호의 전화를 받던 날 영숙 씨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청소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마을 식육점에서 최고급 한우도 사왔고 직접 담근 김치며 장아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정미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여성이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온 엘리트라고 했지만 전혀 건방지지 않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었어요. 정미연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했고 영숙 씨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특히 영숙 씨 손맛으로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아이고 뭘. 시골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냥 손에 익어서 그래. 그날 저녁 영호와 미연이 마을 구석구석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젊은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미연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뵈러 오겠대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영숙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도 성공했고 좋은 며느리까지 만났으니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연은 정말 착했습니다. 영숙 씨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시골에서 올라온 하객들을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어머님, 저희가 신혼집은 서울에 마련했지만 자주 내려와서 안부 여쭐게요. 결혼식 날 미연이 말한 그 약속을 영숙 씨는 정말 믿었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라면 분명 효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신혼집은 강남 대치동의 40평 아파트였습니다. 영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이었지만 미연 집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숙 씨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인 2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뭘 당연한 거지. 너희가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성공한 아들, 착한 며느리, 그리고 머지않아 손주까지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영숙 씨는 며느리와 함께 차례 준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미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몇 가지 더 해놔야겠다. 영숙 씨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올해는 미연이 집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어요. 미연이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그 순간 영숙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연이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씨는 혼자 앉아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적막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손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연이 임신을 한 거예요. 영숙 씨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정말 축하해. 건강하게 낳아야 해. 네, 어머님. 태교에 신경 쓸게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용품들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짠 털모자며 조끼, 그리고 아기 이불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숙 씨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본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영호를 닮았는지 눈이 똘망똘망했죠.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왔어요. 영숙 씨는 손주를 안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성공한 아들, 착한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미연의 말에 영숙 씨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묘한 변화였죠. 전화 통화가 조금씩 짧아지고 방문 약속도 자주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훈이가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미연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영숙 씨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젊은 부부가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연이 먼저 안부 전화를 자주 했는데 이제는 영숙 씨가 전화해야 겨우 받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영숙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이니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겠어요. 영호야, 지훈이 생일 준비 많이 했어. 할머니가 직접 만든 한복도 있고. 아, 엄마. 그게. 이번에는 미연이 친구들이랑 작은 파티만 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영숙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훈이의 첫 생일날 영숙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복과 선물들이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내가 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 미연의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영숙 씨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연이 결혼 초에 그렇게 좋아했던 김치를 다시 담가서 가져간 거예요. 깜짝 선물로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영호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영호는 수술 중이고 미연은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미연 선생님께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간호사가 안내해준 외래 진료실 앞에서 영숙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미연이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료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맨날 김치며 반찬이며 가져와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거 먹을 사람들인가요?
미연이 동료 의사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영숙 씨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솔직히 남편도 요즘은 시골 내려가는 걸 귀찮아해요. 영숙 씨의 손에서 김치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를,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세요. 어차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대화도 안 통할 테니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어요. 김치통을 들고 온 게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숙 씨는 계속 미연의 말을 되뇌었어요. 교육 수준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대화도 안 통한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숙 씨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연락했나,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정말로 촌스럽고 무식해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것도, 서울에 올라가는 것도 자제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 가족이 불편해할까 봐서였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만 연락이 없어도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 이젠 정말 조용했어요. 이상하네, 영호 소식이 없네. 마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영숙 씨는 괜찮은 척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의사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들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는 반가워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영호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땅 문서들 좀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깐 당황했어요. 땅 문서? 왜 갑자기? 아,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미연이가 알아보니까 증여세 같은 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대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마치 업무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일이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영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급한 건 아니지?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 씨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재산 정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미연이 혼자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지만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그 말들 때문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연아. 갑자기 혼자 왔네? 네, 어머님과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미연은 거실에 앉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님, 영호 오빠가 말씀드렸죠? 재산 정리 말이에요. 그래, 들었어. 그런데 뭘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머님 명의로 된 땅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걸 그냥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날 거예요. 미연의 설명은 복잡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법 등등. 영숙 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저희 명의로 옮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영호 오빠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네. 어머님, 이런 일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만 더 많이 나와요. 미연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고. 어머님, 왜 이렇게 우리를 못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해를 끼칠 사람들인가요? 미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큰일이라서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세무서에서 나오면 어쩔 거예요? 미연은 계속 압박했고 영숙 씨는 점점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2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더 늦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연이 돌아간 후 영숙 씨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영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연이한테서 들었는데 아직 결정 못 하셨다고요? 응,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엄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고 미연이도 의사인데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영호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우면서 날카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숙 씨가 재산 정리를 거부한 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 손주 지훈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우리 손주 지훈이가 보고 싶은데 언제 올 수 있어? 영숙 씨가 용기를 내어 영호에게 전화했을 때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지훈이가 많이 예민해요. 낯선 사람 보면 울어서. 낯선 사람이라니요. 할머니를 낯선 사람이라고 하다니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엄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연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내려오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미연이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쪽으로 가야 해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영숙 씨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한 차례상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갑자기 시골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좀 협조해 주셔야겠어요. 뭘 말하는 거니? 재산 정리 말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미루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미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손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난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가 이제 75세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예요. 뭐라고? 만약에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때 가서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쩔 거예요? 미연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혼자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범죄도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미연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만약에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법정 후견인 정해야 하고 더 복잡해져요. 치매라고? 나보고 치매 걸렸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영숙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미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현실적인 얘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미연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영호 오빠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 해봐라. 내 마음대로 해봐. 미연이 나간 후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험악했어요. 엄마, 미연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다니? 미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화내셨다고 하던데요. 소리 지른 건 미연이야. 나한테 치매 걸릴 거라고 하면서 협박하더라고. 협박이요? 엄마, 왜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세요? 영호도 미연 편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영호야, 너 정말 미연이 말만 믿는 거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미연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럼 뭐예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는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미연이도 스트레스 받고 지훈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영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두 번째 생일이었는데 이번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인데 할머니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영숙 씨는 선물을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훈이 생일이라서 왔어. 선물도 가져왔고.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지훈이가 아파서 조용히 지내야 해요. 아파? 그럼 더욱 할머니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발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결국 영숙 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주의 생일에 할머니가 쫓겨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와 미연이 갑자기 시골집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이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니? 나이도 많으시고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연이 말했지만 영숙 씨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요양원이라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한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요. 어머님,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난 여기서 살 거야.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 사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영호도 미연 편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보낸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난 아직 건강해.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영호와 미연은 계속 압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맨날 내려와서 돌봐드릴 수는 없어요. 누가 돌봐달라고 했어?
어머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마지막에 미연이 한 말이 영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목적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 알겠다. 너희들 뜻대로 해라. 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결국 영숙 씨는 홧김에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 낯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모텔 방 안에서 영숙 씨는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들이 모두 낯설고 무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숙 씨는 계속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할 이유도 없었죠. 그날 밤 영숙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모텔에서 보낸 그 밤이 영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영숙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영숙 씨는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영숙 씨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이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머니가 홧김에 집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냈다고. 네, 요양원에 가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는 나를 잡지도 않았어요. 이장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분노했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숙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변호사는 영숙 씨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강제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셨거나 문자 메시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영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해보세요. 그들과 대화할 때는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두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영숙 씨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순자 씨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영숙아,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스크린샷 찍는 거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머님, 마음 정리되셨어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요양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영숙 씨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왜 그렇게 급하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난 아직 건강한데?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매번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미연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재산 정리를 미루시니까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저희도 아이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어요. 어머님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드디어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 녹음했어요. 그럼 내 재산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구나. 뭐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는 영호 오빠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받으면 안 되나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어머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더 잘 관리한다는 게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가 이 집도 관리해드릴 수 있고 땅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사람 때문이었어요. 영숙 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김병 원장을 만난 거예요. 김병 원장은 영숙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간병해 주셨잖아요. 여기 군 병원에 지인이 있어 찾아왔는데 이렇게 우연히 어머님을 뵙네요. 영숙 씨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30년 전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몇 달 동안 간병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의 손자가 김병 원장이었던 거죠. 아, 맞다. 철수야? 네, 맞아요. 그때 어머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김병 원장이 영숙 씨의 사정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우리 병원 의사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영호라고 해요. 아, 박영호 선생님. 그분이 어머님 아드님이셨군요. 김병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요즘 아드님과 사이가 어떠세요? 사실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영숙 씨는 김병 원장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병 원장은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사실 병원에서도 박영호 선생님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요즘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권하고 비급여 항목들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인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너무 돈에만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김병 원장의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노린 거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김병 원장은 영숙 씨를 위해 증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병 원장의 증언까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 재산 강취 시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영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요. 당연한 일 아니야?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녹음 파일 다 있어.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미연이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한 것 다 증거로 남아있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너희 경제 사정 때문이었잖아. 김병 원장님한테 다 들었어. 완전히 들통이 난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영호와 미연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법정 안의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가 이 집도 관리해드릴 수 있고 땅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김병 원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병원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도한 검사 권유와 비급여 항목 남발로 환자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인분도 동료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된 후 판사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하며 재산 강취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고 영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결 후 영호와 미연은 영숙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영숙 씨는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마을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노인분들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영숙 씨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어요. 이 사건 이후 영호는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미연도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영숙 씨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순자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영숙 씨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마을 아이들도 영숙 씨를 할머니처럼 따랐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 담그세요? 그래, 우리 지민이도 먹을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후 영호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든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영숙 씨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영숙 씨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찾은 진짜 행복이었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이제 영숙 씨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